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낮 아들네 집 문을 열었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돌리자마자 내 코를 찌르는 건 낡은 음식 냄새였어요. 신발장 옆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내 발길이 멈춰 섰어요. 빨래가 소파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속옷, 양말, 셔츠, 바지가 뒤엉킨 채 며칠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죠. 내 손가락이 그 더미에 닿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축축하고 묵직한 냄새였어요. 명절에 만났던 그 며느리는 어디 갔나? 지은이는 추석 때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저 도와드릴 게 있어요. 라고 물었던 그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 내가 보는 건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싱크대는 설거지로 가득했어요. 접시 위에 접시가 포개어져 있었고 음식물이 마른 상태로 하드락처럼 붙어 있었죠. 냄새는 이미 스며들었고 나는 호흡을 짧게 가져가며 거실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 컵라면 그릇이 30개는 될 것 같았어요. 누군가 하루에 여러 번 밥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증거였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가 떠올랐어요. 민우는 이 집에서 뭘 먹고 사는 거야? 나는 침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는 덮개가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는 한쪽으로만 들어가 있었죠. 마치 누군가 혼자 자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옷장을 열면 옷장 선반도 엉망이었어요. 여름옷, 겨울옷, 양말이 죄다 뒤섞여 있었죠. 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절 때 봤던 반듯한 거실, 정돈된 부엌, 그리고 다정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왜? 이럴 리가 있어? 나는 중얼거렸어요. 혹시 민우가 아픈 거 아닐까? 혹시 지은이가 요즘 일이 많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떠돌았지만 내 직감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집 전체를 천천히 돌았어요. 거실 한 구석 책상 위에는 민우가 밤새 업무 서류를 정리한 흔적이 있었어요. 옷 위에 적힌 메모, 펼쳐진 노트북 옆에 빈 커피잔들. 그 장면들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혹시 민우 혼자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박혔어요. 작은 의심이 아니라 뭔가 크고 어두운 의심이요. 나는 다시 한번 빨래 더미를 봤어요. 그리고 싱크대를 봤어요. 그리고 침실을 봤어요. 정돈되지 않은 것과 버려진 것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버려진 거였어요. 누군가가 이 집을 포기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누가?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민우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뭔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시에 들러본 이 어지러운 집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집을 나가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의 소파,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그리고 어두운 창밖. 내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민우는 내 외동아들이에요. 성실함이 얼굴에 박혀 있는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은 알아서 챙기는 아이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나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는 민우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민우는 어머니 몫을 해줬어요. 누군가를 챙기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안도했어요. 이제 누군가 저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생기겠구나. 나는 그때 몰랐어요.
내 아들이 그의 아버지처럼 살아갈 거라는 걸. 지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인상이었어요. 키도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에 미소가 자주 떠올라 있었죠. 그리고 말이에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지은이라고 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했어요. 눈 마주침도 확실했고 손도 따뜻했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민우 좋은 사람 만났네. 결혼 전 한 달간 나는 지은이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럼 볼 때마다 그녀는 민우 곁에 있으면서 먼저 손을 잡았고, 먼저 물었고, 먼저 챙겼어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지은이가 민우의 팔짱을 끼웠고, 카페에서도 지은이가 먼저 음료를 주문했죠. 그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죠. 저 아이가 우리 민우를 진짜 좋아하는 거네. 나는 마음 한구석이 놓였어요. 그때 나도 그런 나이였어요. 신혼이 너무 좋아서 남편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던 나이 말이에요. 결혼식 날 지은이는 정말 예뻤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 신랑 신부가 나올 때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다는 생각이에요. 신혼 초반 둘은 정말 잘 맞는 부부처럼 보였어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민우는 지은이에게 엄마 왔어라고 먼저 말했고 지은이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점심 준비했어요. 라며 손을 잡았죠. 그 장면은 정말 따뜻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저 아이가 민우를 잘 돌봐줄 거겠네라고 생각했어요. 민우 목도 있었지만 지은이도 정말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그녀는 먼저 내게 다가와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도움을 줬어요. 밥을 담고 국을 끓이고 상을 정리했죠. 내 친딸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민우 잘 만났다. 정말 잘 만났다. 나는 몇 번이나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결혼 1년, 2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 전에 어머니 뭐 준비할 거 있으세요? 라던 문자가 없어졌죠. 대신 민우만 엄마 추석에 뵈요라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가끔 집에 들어갔을 때도 지은이의 태도가 묘하게 달랐어요. 예전처럼 먼저 웃지 않았고 먼저 손을 잡지도 않았죠. 대신 어머니 어서 오세요. 라며 입술 끝만 올리는 그런 미소를 지었어요. 눈에 힘이 없었어요. 나는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안이 자라났어요. 그런 생각들이 떠돌기 시작했죠. 혹시 우리 민우가 뭘 잘못했나? 혹시 지은이가 적응을 못하는 건가? 혹시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이 간섭했나? 나는 그런 생각을 자꾸 끄려고 했어요. 신혼부부가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불안감은 자꾸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민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눈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이 사람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표정이 묻어났어요. 물론 나는 그걸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직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직감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 직감이 맞다는 걸 알게 된 건 바로 그날 아들네 집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처음 한두 번은 바빴나 보네라고 넘어갔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잖아요. 집이 좀 어수선하고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밀려 있을 수 있죠.
나도 일이 많던 날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불시 방문에서 같은 장면이 펼쳐졌을 때 나는 서늘함을 느꼈어요. 또 빨래가 소파에 쌓여 있었어요. 또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했어요. 또 거실은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또 지은이는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니? 하고 전화를 걸었을 때 귀찮은 듯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어요. 바쁜 거 아니시죠? 나는 그 대답을 받으면서 뭔가 내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나는 생각했어요. 혹시 우연일 수도 있지.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더 자주 한 번씩 방문하기로 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방문.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내가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잡아서 내일 점심 먹으러 갈게라고 했을 때는 집이 반짝반짝했어요. 거실은 청소되어 있었고, 싱크대는 비어 있었고, 빨래는 모두 개어져 있었죠. 하지만 내가 불시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산더미 같은 빨래, 쌓인 설거지, 어수선한 거실, 그리고 없는 지은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내가 오는 걸 알면 집을 정소하고 모르면 방치한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도는 좋은 게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민우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밤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 내가 들어갔을 때 민우는 혼자 밤 10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에요. 그 아이는 아침 8시에 나가서 일을 마치면 저녁 9시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일이 있었던 거죠. 설거지, 빨래, 정리, 청소. 그 모든 게 그 아이의 몫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까만 반달 같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어깨는 작고 처져 있었죠. 손도 거칠어 있었어요. 비누로 여러 번 씻은 흔적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남아 있었죠. 내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말없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어머니가 챙기지 않아도 자식들이 힘들어도 자신의 피로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했죠. 그리고 그게 내 유년 시절을 만들었어요. 나는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건 그거였어요. 내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민우야, 넌 매일 이렇게 해? 내가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응, 엄마 괜찮아? 그 두 마디에 나는 뭔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라니.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그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일부러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볼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빨래, 설거지 민우의 피로한 얼굴. 민우는 날이 갈수록 점점 여위어 갔어요.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체중이 줄었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피로 때문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도 상대방에게 감사를 받지 못할 때 사람은 그렇게 여물어요. 어깨도 좁아졌어요. 마치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만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가장 슬펐던 건 민우가 지은이에게 뭔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 너무 피곤해라고 투정하지 않았고, 이건 너도 할 수 있잖아 라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요. 세대가 반복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처럼 아들도 마찬가지. 참는 사람은 계속 참고 무책임한 사람은 계속 무책임하다.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지은이에게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민우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민우야, 지은이가 집안일을 안 하는 건가? 그의 대답은 또다시 같았어요. 아니야, 엄마, 지은이도 피곤해. 나도 이해하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건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건 포기였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 그게 민우가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 아들은 누군가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들네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그 낡은 냄새가 더 진했거든요. 거실은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나는 불을 켰어요. 그러자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부엌으로 향했을 때 민우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밤 10시 15분이었어요. 그 아이는 긴팔 셔츠를 벗어 던지고 반팔 티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집중하는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물은 뜨거워서 그의 손가락이 조금씩 빨개져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이전보다 더 심했고 턱선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 그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우야. 내가 불렀어요. 그는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어요. 엄마.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마치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죠. 넌 매일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 내가 물었어요. 그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어요. 답변 대신 행동으로 대신했던 거죠. 응. 엄마 지은이가 낮에 일을 많이 해서 밤에는 쉬어야 하니까 내가 하는 게 낫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내 가슴에서 꺼져 있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지은이가 낮에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다시 물었어요. 응, 그래. 그는 여전히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나를 직시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태도였죠. 나는 그 방에 있던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봤어요. 싱크대 위의 용기류들, 어제 것, 그제 것, 그 전전날 것, 다 있었어요. 냉장고 문에는 편의점 라면 봉지들이 끼워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또 다른 라면 그릇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점심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녁은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하는데 그렇게 할 에너지도 없으니까 편의점 라면이었던 거죠. 그것이 내 아들의 현재였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민우야, 앉아. 내가 말했어요. 그는 설거지를 멈추고 나를 봤어요. 뭐 하는 거야? 앉아. 나는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명령조였어요. 그는 앉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는 그 앞에 섰어요. 지은이는 낮에 뭘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건 일을 하는 거지. 어디서?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 며느리가 근무하는 시간이 뭔지 물어봤어. 알아? 내가 계속했어요. 지은이는 오후 3시에만 출근해.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일을 해. 그럼 그전엔 뭘 하는 거야?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건 그리고 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밤 10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어. 신발 봤어? 신발이 얼마나 못 구겨져 있는지.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낮에 뭘 하는 거야? 카페? 친구? 영화관? 넌 왜 말을 안 해? 엄마,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넌 행복하길 원하는 거야. 그런데 넌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그의 어깨를 봤어요. 정말 작아져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밤 10시 30분에.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새 옷이 들어있어 보였죠. 그녀는 우리를 봤어요. 나와 민우를. 어머니? 그녀가 놀라서 말했어요. 지은아, 넌 지금 어디서 왔어? 내가 물었어요. 저는 친구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주 있는 일처럼요. 밤 10시 반에 친구를 만나고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나는 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결혼식 날 그렇게 예쁜 신부였고, 그렇게 행복해 보였고, 그렇게 우리 민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 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 넌 지금 우리 민우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사랑이야? 낮에는 어딘가 다니고, 밤에는 늦게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아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혼자 집을 정리하고,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해. 이게 신혼생활이야? 이게 가정이야? 내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입술이 떨렸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인 것 같으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화가 났어요. 노력? 넌 뭘 노력하고 있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내가 봐주지 않으면 너는 계속 이렇게 할 거지. 내 아들을 짓밟으면서. 그 밤 나는 아들네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민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지은이는 침실로 들어가고 없었죠. 집을 나가는 길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만 있었어요. 엔진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어요. 나도 그 나이였어요. 신혼이 너무 좋아서 남편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던 나이. 결혼식 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아버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갔을 때 신랑을 바라보는 눈빛은 순수했어요. 진심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남편을. 그리고 신혼 초반 나도 모든 걸 챙겼어요. 아침밥, 점심 도시락, 저녁 준비. 남편이 편하도록, 남편이 행복하도록.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남편이 자꾸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투정을 했고,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내 피로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아,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게 문제였나 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챙겼어요. 더 참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처럼 남편도 자신의 피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참으면서 살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챙기면 상대방은 더 나빠질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더는 못해. 그 말 이후로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남편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우리 관계도 변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내 아들은 나보다도 더 참고 있었어요. 아, 내가 뭘 놓쳤나? 차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묵묵히 참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 참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반복됐어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이번엔 꼭. 과거의 따뜻한 기억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식 날의 순수한 웃음, 추석날의 따뜻한 손길, 명절 때의 착한 며느리, 모두가 연기였던 건 아닐까? 아니면 진심이었는데 변했던 건가? 둘 다 모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미안했던 건 민우에게였어요. 내가 뭘 놓쳤는지,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죠. 만약에 내가 더 자주 들어갔다면? 만약에 내가 일찍 의심했다면? 만약에 내가 일찍 개입했다면?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참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와 미안함이 내 분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아들을 이제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로요. 더 이상 참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나는 이번엔 다르게 할 거다. 나는 자동차 시동을 켰어요. 핸들을 잡는 내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위해 이번엔 싸우겠다. 그 결심이 내 몸을 타고 흘렀어요. 차갑고도 뜨거운 그런 확신 말이에요.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냥 바빴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어요.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나는 민우 몰래 집에 들어갔어요. 열쇠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이걸 후회하긴 했지만요. 거실 곳곳을 카메라 없이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빨래, 더미, 싱크대의 설거지, 거실의 편의점 그릇들,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요.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들어갔을 때 집이 어떤 상태였는지, 2월 3일 목 오전 10시 빨래 산처럼 쌓여 있음. 싱크대 그릇 약 20개. 편의점 라면 그릇 3개. 2월 5일 토 오후 이시지은이 없음. 어디 갔는지 불명. 집 상태 동일. 2월 8일 화 오후 7시 미리 연락 후 방문. 집 깔끔함. 지은이 집에 있음. 그 패턴이 명확했어요. 내가 미리 알리고 가면 집이 깨끗했어요. 갑자기 가면 항상 엉망이었죠. 그리고 지은이의 외출 패턴도 기록했어요. 카드 명세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나중에 민우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카페, 편의점, 카페, 영화관, 맛집. 주중 오후 2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 자주 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항상 다른 카드로 결제돼 있었어요. 처음엔 친구 것인가 싶었지만 계속 같은 카드였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카드였던 거죠. 나는 그 카드의 주인을 찾기로 했어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라는 명목으로 우리 아들 카드 도난신고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그 카드가 누구 것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생겼죠. 지은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나는 더 이상 혹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현장 포착을 시도했어요. 지은이가 친구 만난다고 말한 날 나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지은이는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손이 지은이의 손 위에 얹혀 있었어요. 내 눈이 흐릿해졌어요.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내 양심이 작동했던 거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한 가지 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민우에게 바로 말하지 말자는 것. 왜냐하면 민우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몇 번을 당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대면할 필요가 있었어요. 증거를 들고 지은이를 마주하고 그 아이의 반응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우도 깨어나야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외면하지 말고,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이다. 내 모성애를 위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컴퓨터를 켰어요. 모든 사진을 정리했어요. 모든 메모를 정리했어요. 모든 카드 명세서를 인쇄했어요. 그리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증거. 나는 그 폴더를 바라봤어요. 두려움도 들었어요. 이걸 보여주면 우리 가족이 깨질 수도 있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개입해도 되는 걸까? 민우가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큰 생각이 그걸 짓눌렀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생각 앞에서는 다른 모든 우려가 작아 보였어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너희 집에 잠깐 들릴게. 그리고 민우에게도 몰래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집에 꼭 있어.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나는 그 밤을 기다렸어요.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확신 어린 결심으로 가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지키는 일이 이거라면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다음 날 오후 3시, 내 심장은 귀에서 울렸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리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했어요. 침착하게 가. 감정적으로 튀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보여줘. 그리고 그 아이의 반응을 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집 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깔끔했어요. 지은이가 미리 정수한 거겠죠. 그녀는 내가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몇 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예쁜 카디건을 입고 화장을 새로 한 모습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게 없다는 듯이요. 지은아, 앉아. 내가 말했어요.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네? 앉아. 나는 다시 말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그 앞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빨래 더미, 싱크대 설거지, 편의점 그릇들, 그리고 그 아래의 날짜와 시간. 2월 3일 오전 10시, 2월 5일 오후 2시, 2월 8일 저녁 7시 미리 연락함 집 깨끗함.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넌 알겠지. 이게 뭐고 언제 찍힌 건지. 내가 말했어요. 제가 그 집안일을 못해서. 그녀가 대답하려고 했어요. 이건 너의 집안일 능력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넘겼어요. 카드 명세서가 떠올랐어요. 그 문서들은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었어요. 카페, 카페, 카페. 그리고 다른 카드로 결제된 흔적들. 이것도 봤어? 정말 친구를 많이 만나네. 내가 말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건 왜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오해? 내가 반복했어요. 네,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이해 못하실 상황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뭘 이해해 줄 게 있는지 말해봐. 내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내 아들이 밤 10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는 낮에 뭘 하고 있었어? 제가 그리고 너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어? 내가 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이게 죄송할 수준이야? 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넌 뭘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어요. 카페에서 본 그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손. 누가 너 곁에 있어? 나는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묵으로 질문했어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로 내 며느리가 이러다니. 내 목에서 목이 메어 올랐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민우였어요. 그는 회사에서 미리 돌아온 거였어요. 오늘 3시에는 집에 꼭 있어야 한다고 미리 연락했었거든요. 그는 우리를 봤어요. 나와 지은이, 그리고 노트북 화면. 말없는 우리를 천천히 살펴보던 민우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민우 봐. 나는 말했어요. 봐. 이게 너의 가정이야. 그는 화면을 봤어요. 사진들을 차례차례 봤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다가 점점 무언가 깨달으면서 분노로 변했어요. 지은이, 이게 뭐야?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뭔가 결렬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우 앉아. 우리 좀 얘기하자. 나는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니게 됐어요. 거실의 공기가 철렁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 공간의 시간을 멈춘 것처럼. 세 사람이 한 방에 있지만 각각 다른 감정의 파도에 휩싸여 있었어요. 민우의 얼굴에는 분노가, 지은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그리고 내 가슴에는 뜨거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모든 게 드러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우는 천천히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지은이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본 적 없는 그런 눈이었어요. 따뜻함이 없는 눈. 마치 타인을 보는 눈처럼. 지은이, 넌 정말 내 아내가 맞아? 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흐르고 있었죠. 지은이는 입을 열려고 했다가 다시 닫았어요. 나 너 알아? 나는 민우가 시작했어요. 나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 아침 6시에 일어나. 샤워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회사 가는 버스 안에서 삼각김밥이나 사 먹어. 그게 내 아침이야.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커지고 있었어요. 점심? 점심도 회사 근처 편의점. 도시락도 너가 안 싸줘서 항상 편의점. 그리고 저녁? 그는 잠시 멈췄어요. 저녁도 집에 와서 또 편의점 라면. 왜냐면 밥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없거든. 넌 어디 있어? 그가 지은이를 직시했어요. 지은이, 넌 어디서 뭘 했어? 낮 시간 내내. 우리 신혼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도 많은데 그 시간에 뭘 했어? 지은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제가 외로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외로웠어? 뭐가 외로워? 민우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밤 10시까지 일했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 날을 위해 준비했어. 그런데 넌 외로웠어?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넌? 내가 물었어요. 넌 누구와 함께 너의 외로움을 채웠어? 누가 옆에 있었어? 그 질문에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민우가 다시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결혼했을 때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넌 언제부터 나를 보지 않았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취급했어?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반복했어요. 죄송은 이제 충분해. 민우의 목소리가 또 다시 커졌어요. 그 말만 몇 번을 들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뭘 부족했어? 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어머니에게 폭력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모든 걸 말로 풀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모든 게 소용이 없었어?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한테 말해봤을 때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난 괜찮지 않았어. 난 매일매일 죽어 있었어. 그런데 그는 지은이를 가리켰어요. 넌 내 고통 따위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랑 시간을 보냈어. 정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제가 지은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민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나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최악을 기대했어. 또 엉망진창일까봐. 또 뭘 하면 넌 행복할까 하면서. 그런데 뭘 해도 부족했어. 뭘 해도 넌 만족하지 않았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증거가 나왔잖아. 넌 내가 힘들어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그는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쿵 닫혔어요. 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걸렸다는 슬픔이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넌 지금 뭘 느껴? 내가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민우는 어떤 기분일까? 자기 아내가 자신을 저버렸다는 기분이. 그리고 그걸 어머니가 증명해줬다는 기분 말이야. 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밟고 올라서려던 걸 알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려고. 내 아들은 그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어. 거실은 고요했어요. 오직 시계 초침 소리와 누군가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민우가 돌아왔어요. 그는 거실에 들어서더니 지은이를 봤어요. 그리고 내게 봤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화낸 거 미안해. 그가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대답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 내가 진작 표현했어야 했어. 그런데 내가 못했어. 그는 자책했어요. 그리고 지은이 난 그가 지은이에게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정말 피로했어요. 난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넌 뭐가 부족했어? 뭐가 외로웠어? 다 말해. 모두 다 말해. 그 말에 지은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의미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겠네.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관계의 끝을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아무도 처음으로 입을 열지 않은 채 1시간을 보냈어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우리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었죠. 그러다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넌 날 왜 선택했어? 그가 물었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결혼식 날 당신과 손을 잡았을 때 진심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런데 뭐야? 민우가 물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고 같은 집에만 있고 같은 사람만 보고 그게 전부인가 싶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뭔가 이해가 갔어요.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넌 그 감정을 내게 말했어야 했어. 그리고 날 선택해야 했어. 민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넌 다른 선택을 했어.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울었어요. 근데 왜?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뭘 못해줬어? 내가 뭐가 부족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또 흔들렸어요. 당신이 너무 착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자꾸 참으니까 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자꾸 챙기니까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당신이 자꾸 좋아하려고 하는 게, 당신이 자꾸 참으려고 하는 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의 착함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렸던 거네요. 그러면 말해야지 참지 말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상처받아. 나도 울어 그런데 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민우가 물었어요. 제가 당신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비로소 진실을 말했어요. 당신은 자꾸 좋으려고만 하니까 저는 당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서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도 말을 잃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민우가 물었어요. 제가 당신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착함과 성실함을 이용해서 제가 편한 대로 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 순간 민우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나와 지은이만 거실에 남겨졌어요. 넌 뭘 한 거야? 내가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제가 정말 못된 아내예요. 그녀가 울었어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 어떻게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말했어요. 시간은 새벽 2시가 됐어요. 민우가 다시 거실에 나왔어요. 그는 소파에 누웠어요.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그를 봤어요. 내 아들이 자신의 침실 앞에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 장면이 내 가슴을 철렁하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상담을 받아보자. 그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규칙을 정하자.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하고 어떻게 살 건지 정하자. 민우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내 아들이 깨어났다는 것을. 그 이후로 일들이 천천히 변했어요. 민우와 지은이는 주 1회 상담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안일 분담표를 만들었어요. 누가 뭘 할 건지 명확하게. 지은이는 처음에는 저항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책임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둘이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민우가 일방적으로 참지 않았고 지은이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내가 아들네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은 정돈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빨래 더미가 없었고 싱크대도 비어 있었고 편의점 그릇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엄마 와. 오늘 점심 준비했어. 지은이가 만들었어. 같이 먹자.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은이도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진정한 반성이 묻어났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둘이 그걸 함께 풀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일 이후 나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참는 것이 항상 사랑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끝낼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민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착함이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렸죠. 나는 처음엔 내가 개입한 걸 미안해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했나? 혹시 부부관계에 내가 끼어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죄라는 걸. 내 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내가 모른 척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아이는 더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증거를 모은 것도, 그것을 보여준 것도.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아들을 깨웠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 가정을 살린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지은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그 아이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누군가였던 거예요. 결혼 후 고립감을 느낀,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누군가였어요. 그 아이도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 민우가 그 아이에게 너의 외로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해줬다면? 만약 그 아이가 처음부터 나는 이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면? 아마 다른 결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희망이 있어요. 민우와 지은이는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 둘의 관계는 천천히 다시 지어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둘이 그걸 함께 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배웠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때로는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내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려고 참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대가 계속 반복될 순 없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더 정직하게, 더 용감하게, 그리고 필요할 땐 누군가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며느리 혹은 어머니의 역할에만 갇혀 있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한 사람이에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분노가 필요하고, 때로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요. 가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고 싶다면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것. 미안함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가, 참음보다는 솔직함이, 무너짐보다는 함께 일어서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 내가 증거를 모으고 그것을 공개한 그날이 실은 이 가정이 다시 시작한 날이었다는 걸. 혹시 당신도 같은 상황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아들이 밤 10시에 혼자 설거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의 며느리가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당신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일이 보인다면 외면하지 말아요. 힘이 들 땐 말해. 외로울 땐 손을 내밀어.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를 위해 싸워줄 용기도 필요해. 그게 내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이 내 아들을 살렸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더 재미있고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늘 감사합니다.